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한규입니다.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 의사협회장은 아니고요. 네, 전 의사협회장입니다. 10년 전에 의사협회를 떠났고요. 2014년도에 의사협회장직을 그만두고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 지금 성수동에서 자양동에서 의원을 개원을 하고 있다가 2년 전에 성수동으로 옮겨서 지금 계속 개원을 하고 있는 평범한 개원의사입니다. 그랬던 제가 갑자기 매스컴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갑자기 저를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그래서 경찰서 앞에 서게 되고 언론의 인터뷰를 받게 되면서 갑자기 매스컴에 등장을 하게 됐죠. 먼저 정부가 저를 포함해서 의사 5명을 고발을 했는데 최근에 1명 추가해서 6명을 고발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월 중순부터 2월 말 사이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약 12,000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사 수의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단순히 46%가 아니라 밤에 병원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인 거죠. 밤에 병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병원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일이죠. 그래서 정부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날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사들은 이것을 줄여서 필정패라고 부르는데요. 이 필정패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그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빅5 병원에는 경찰들을 다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전국에 있는 50개 수련병원에 행정요원들을 전부 파견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날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전공의들의 핸드폰 번호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정부가 이 정책이 의사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 젊은 의사들이 반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하는데 전공의들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전공의들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모습은 보여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 비대위에 있는 4명의 비대위원들과 그리고 저는 왜 경찰에 고발을 했냐면 SNS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활발하게 쓰니까 근데 거기에 정부 입장에서 뼈아픈 글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팩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팩트 폭격을 이제 팩트 폭격 또는 팩트 폭행이라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팩트를 자꾸 얘기하니까 많이 불편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의 죄명이 뭐였냐면 제가 전공의들을 부추겨서 전공의들을 병원을 떠나게 함으로써 대형 병원들의 경영에 차질을 발생시켜서 이 대형 병원들 업무를 방해했다, 손실을 입혔다. 그래서 저를 업무방해죄로 저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법조 전문가도 계시니까 아마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잘 아실 텐데요. 그 바람에 이제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게 되었고 특히나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이제 경찰서에 나와서 이렇게 의사들을 경찰서 앞에 세우는 것이 계속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 정부는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의사에 대한 악마 작업을 계속했는데 저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활발하게 쓰니까 제가 SNS에 쓰는 글들을 짜집기를 해서 의사 악마화에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하게 되고 공격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왜 의대 증원 발표를 했고 의사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까운 후배에게, 그 후배는 삼성전자의 간부로 근무하는 후배인데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 후배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형님 이거 정말 잘 쓰셨어요. 저도 그동안 사실 큰 관심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즉 그냥 내가 편의점 하고 있는데 길 건너에 편의점 또 하나 만드는 거, 그래서 반대하는 것 정도로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반대를 한 건 줄 알았더니, 오늘 신문에 나온 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 잘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됐다. 이것이 단순히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정부는 의사들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최근에 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이면택 회장이 의사들의 감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아닙니까? 먼저 의사들이 대한민국에 부족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부족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자, 정부는 OECD 평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지금 현재 OECD 평균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해외 거주 경험이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해외에 거주를 해보시면은 누구든지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죠. 해외 나가면 의사 만나기 정말 어렵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의사 만나기가 정말 쉽습니다. 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5명, 10명의 의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하죠. 네. OECD 3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요즘에 지금 한 4번째 정도 될 겁니다. 4번째 아니면 5번째가 되는데, 그리고 그 외에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아주 높습니다. 예. 건강 관련된 지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질병을 걸렸을 때 그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우리나라가 전부 다 OECD 통계 최상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그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의사를 이렇게 쉽게 만나고, 더군다나 의사를 싸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한 명 만날 때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얼마 정도 내시나요? 우리 커피 한 잔 값보다 더 적게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학과 같은 경우에 500원, 600원은 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의사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느냐? 의사가 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OECD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지 않는 통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나라는 의사 숫자가 지금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1위였고요. 저희가 지금 좀 떨어져서 한 3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가장 젊습니다. 예. 그리고 놀랍게도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시와 지방 간의 의사들의 비율을 또 OECD가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우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지방 곳곳에 우리나라가 의사 숫자가 정말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방에 있는 의사 숫자를 얘기하기도 전에 지방에 있는 환자 숫자를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방에 환자가 없다면 거기에 의사가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KTX, SRT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다 서울로 몰리고 있죠.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방에 있는 병원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여실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지방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외상을 입었는데도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지방에 있는 병원들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의사들이 우스갯소리를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KTX와 SRT를 멈춰버린다면
그날부터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네,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의료에는 시급성이라는 문제가 꼭 있습니다. 즉, 환자가 적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꼭 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의사가 필요한데 그 의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무도 안 오려고 할 때, 그럴 때 정부가 나라 돈으로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OECD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많은데 의사를 만나기가 힘들고,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의사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OECD 국가들은 대다수 나라들이 공공의료의 비중이 높습니다. 즉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의 비중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94%의 의료기관이 사립 의료기관이에요.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내 돈으로 차린 것이고, 그리고 100% 의료인들이 자기 돈으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즉 민간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인들을 이용해서 국가보험을 강제화해서 돌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그 낮은 의료 수가를 강제해 왔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의료 수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OECD 평균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남들처럼 일을 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죠.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의사들이 보는 환자들의 3배를 봅니다. 이것은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환자분들이 더 쉽게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없느냐?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의사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기 전문 영역인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않고, 정말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금 미용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미용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고,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돈만을 받을 의사들도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이 필수의료 분야를 떠나갔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의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35년도, 즉 11년 후가 되면 저희가 OECD 평균을 넘어서고, 그리고 2040년도가 되면 의사 과잉이 매우 심각해지는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 용어 중에 공급자 유발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선글라스가 필요할 때 선글라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이 선글라스를 누군가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세요 하면서 이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자 유발 수요라는 건 뭐냐면, 공급자가 수요를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의료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3명을 만났습니다. A라는 의사와 B라는 의사와 C라는 의사가 전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어느 의사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나요? 내가 자동차에 뭔가 잡음이 들려서 기능 이상이 생겨서 공장에 갔어요. 거기 있는 정비공이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공급자들의 양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 사람들과 소비자인 제가 갖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심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가져갔을 때 만약에 속았다고 한다면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는다면, 잘못하면은 제 몸이 위험하고 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만큼은 절대로 공급자 유발
수요가 생겨서는 안 되는 분야인 것이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이 증가할 때마다, 의료인이 증가할 때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양쪽이 다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젊은 사람들 어깨 위에 노인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10명, 14명의 젊은 사람들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3점대로 떨어졌고요. 이제 2035년도면은 그게 1.8명이 되죠. 2050년도가 되면은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노인들에 대한 그 부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를 늘려서 곧 다가올 의사 공급 과잉 시대에 그것이 지금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의사를 늘린다면 이것은 국가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더 큰 문제, 지금도 의대 쏠림 현상 때문에 이공계 인재들이 전부 다 의대를 몰리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65%를 늘린다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의사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명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한 해 동안에 26개 의과대학을 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요. 한 학교당 평균 76명입니다. 2,000명이라는 것은 여기 26개 대학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의 교육이 불가능한 일이고,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실력 없는 의사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의사들을 양산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공계 블랙홀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장래에 이 나라의 경쟁력을 키워갈 젊은 사람들한테 그 노인들을 책임질, 그 의료비를 책임질, 죄송합니다. 저희 모두, 저를 포함해서 곧 노인이 되겠지만, 저희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일하는 노인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의 어깨에 더 이상의 더 많은 짐을 쥐어줘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의대 증원 정책이 지금의 저출산을 앞으로 무출산으로 바꿔갈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또 왜 젊은 사를 중심으로 이렇게까지 반대하느냐? 자,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에 슬그머니 의료비 억제 정책을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불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불제도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받는 치료,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치료 행위에 따라서 진료비를 주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한테 지출할 수 있는 진료비 전체를 한도를 정해서 이 이상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이 이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더 크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에 의사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학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적정한 의사의 추계 숫자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구를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연구를 공동으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놨죠. 그래서 이번에 정원 숫자도 각 학교별로 배정을 쭉 하면서 2,000이라는 숫자에 딱 맞춰놨습니다. 얼마나 그 숫자에 집착을 하냐면, 만약에 어느 한 학교가 신설의과대학이 생긴다면 2,000명에서 빼서 거기에 주고 다른 데를 줄이는 것으로, 그만큼 지금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데, 왜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 의료 대란 사태가 아닌 의료 농단 사태인데요. 이 의료 농단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째 흔들어서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 붕괴가 절대로 이전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제 이름이 올라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의사들이 환자 곁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니까 그 누가 거기에 박수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난을 하셨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언론이 지난 1년 동안 공들여서 해놓았던 그 작업들 덕택에 의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공의들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감에 불타서 일하던 필수 의료 중심의 의사들이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내렸죠.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함께 분개하지 않고 그 명령은 잘된 것이다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들이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동안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지만 이 사명감은 전부 필요 없는 것이었었구나. 그 사명감을 잃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바라건대 앞으로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 12만 명의 의사가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까지 지성이 없고 양심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단체로 악마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부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들어봐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